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웠고 최종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최종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요게 다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반복해서 항상 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가 출제되는 편이니까 요건 꼭 풀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제외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고, 규칙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이에요? 각 나라가 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 중심입니까? 개별 재무제표 중심입니까?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되게 쉬운 문제죠.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합니까? 공정가치평가를 중시합니까? 공정가치평가 중시해서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같은 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전환했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은 영국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 개정한다고 그랬죠. 위원이 9명이고 각국에서 선발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질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 제가 앞에서 교재에서 풀어줬던 문제예요. 자, 목적적 합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맞죠? 그 안에 하부 속성에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있다. 그거죠?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적 합한 정보의 정의와 그 하부 속성에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있다는 그냥 맞는 말.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거 정확하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회계를 하다 보면 추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생산하는데 절차만 오류가 없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게 의미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문장으로 나오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한다. 그렇게 틀린 문장 나와요. 어쨌든 1,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의 정의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절차가 나오면 대손충당금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A라는 사람이 추정해도 100억, B라는 사람이 추정해도 100억, C라는 사람이 99억 추정했다. 거의 비슷하죠. 동일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럼 검증 가능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틀린 건 이거죠.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이거 틀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99억에서 100억 사이, 그래서 일정 범위로 추정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률로 추정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단일의 점추정치여야 된다.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적, 비, 검증 다 있네요. 보강적 질적특성. 목적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특성이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특성에 이적, 비, 검증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 합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 표현 충실성인데, 요거는 순서가 없이 하나 자르게 되면 다른 게 희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대충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단일의 점추정치여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요소 2개죠. 수익과 비용. 경영성과의 측정을 위해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맞는 말이고, 우리 현대회계는 경상적 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차익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수익 개념 채택했다고 그랬어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IFRS는 차익 포함한다 그랬고,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는 똑같은데 실현되지 않으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OCI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광의의 비용 개념에는 OCI도 광의의 비용 개념이에요. 단지 실현 손실은 비용으로 표시하고 미실현 손실은 기타 포괄 손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한다.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 자산의 증가였잖아요. 회계약에서 순자 들어가면 뺀다. 자산에서 부채 뺀다. 그럼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래야지 부호가 맞겠죠? 그래서 4번도 맞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교재에 있던 문제죠.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걸 기본 과정이라고 했죠. 우리는 회사는 망합니다. 근데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청산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원가나 공정가치로 처리하려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원래 자산과 부채는 상계 표시하지 않고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매출 채권에서 그 자산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을 빼서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재고자산에서 관련된 평가 충당금을 차감해서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요거 두 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쓰니까 발생기준 회계를 작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당연한 거죠. 현대회계는 발생기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매출 채권이 있는데 그거는 100원이고 대여금이 1원만큼 있다. 그럼 묶어서 수치채권으로 이렇게 101원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5번입니다. 3분기 재무제표 만드는데 중간재무보고서 만드는데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본면도표는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당해기간 안 그린다 그랬죠. 누적기간만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당회계연도의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게 당해기간이죠. 요거 빠져야 되죠. 그래서 그냥 요거 빠져야 되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기간과 직전연도 동일기간 비교 주의사항. 그래서 1번이 이미 틀렸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회계기간, 누적기간 그리고 직전연도 동일기간 비교 표시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누적기간이죠. 누적기간 들어가 있고 직전연도 동일기간 맞고 재무상태표는 주의해야 되죠. 9월 30일 잔액과 전년도 9월 30일이 아니라 직전연도 12월 30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9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 넣으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주의사항 중에서 자본변동표 하나 틀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은 1번.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재고자산의 정의가 뭐죠? 판매 목적의 자산.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재고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 엔진 제공품이니까 재고. 건설에서 분양 사업을 위해 신축하는 건물도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 근데 의류회사에서 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설비자산이니까 의류회사는 제조업이겠네요. 그러면 이건 일단은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매각하기로 한다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어쨌든 재고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단기 중에 원자재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원가가 발생하였대요. 동매입 거래에서 재무상태표상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의 가액이 나와 있고요. 근데 환율이 나와 있어요. 기억을 보시면 재고자산의 마입 단가가 나와 있어요. 네,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0불. 자, 여러분들 이제는 재고자산 배웠잖아요. 우리 환율 변동 효과를. 재고자산은 실물자산인데 비화폐성 자산이잖아요. 취득 시점에 거래일의 환율 쓰니까 1000원 곱하면 되죠. 그러면 100만 원이 일단 매입 단가.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빼줘야 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불이라고 돼 있으니까 1000원 곱하면 1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운송보험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 맞죠? 10만 원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환급 불가능한 수입관세와 제세금이니까 이것도 더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이 문제에서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요 미음이거든요.
재고자산의 매입관리 부서의 인원의 매입 기간의 인건비인데 이게 이제 구매팀 직원의 월급이라는 거거든요. 구매팀 직원의 월급은 구매 일을 할 때는 쫓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관련된 원가만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관비 처리합니다. 뭐 처리한다고요? 판관비, 판매 및 관리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이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더하시면 102만 원 나오는 문제죠. 네, 정답은 102만 원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3일에 X1년 회계연도 결산 시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인데 재고자산과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장부에 회계 처리할 때는 장부상 수량에 취득 원가, 단위당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된 걸로 회계 처리돼 있는데 실제로는 감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량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 감소분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NRV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감모와 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감모부터 계산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 왜 그러냐면 요 금액 감모 손실은 기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요 두 개의 차이인 평가만큼은 12월 30일 날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니까 요 금액 계산해서 여기서 요거 빼줘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감모랑 평가를 혹시나 따로 물어볼까 봐. 그래서 여기는 100개죠. 그리고 장부상 단가가 2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금액이 2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수량이 95개니까 도난이나 파손이 5개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2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19,000원이죠. 근데 이 95개가 있는데 취득 원가가 미니멈 200원인데 NRV가 이거보다 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000원이 답인데 NRV가 작죠? 여기 보시면 NRV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가 빼고 예상 판매 비용 빼는 건데 160원에 5%라고 돼 있으니까 160원에 95%를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구해보시면 152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52원이죠. 그러면 요걸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숫자가 바뀌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14440 나오고요. 여기서 요거 뺀 거 1,000원만큼이 감모 손실. 여기서 요거 뺀 거 4,560원이 평가 손실이에요. 당기 손익에 미친 효과니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560원이고요. 이 문제로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요거 구하셔서 여기서 요거 뺀 것만큼이 평가와 감모로 계산된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그냥 빼셔도 돼요. 중간에 계산 안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서울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A를 부산이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B와 교환하였다고 돼 있고요. 이 교환과 관련해서 서울은 공정가치 차액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잘 봐야 돼요. 누가 지급하고 수취했는지. 지금 서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급액이에요.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죠. 결여된 거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도 책에 있었던 문제니까 공식으로 풀어줄게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다가 현금 지급액 더해주고 현금 수취액 빼준다 그랬는데 이건 안 나왔죠. 그리고 현금 지급액은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만 보면 되겠네요. 장부금액 어떻게 구하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면 되죠. 요거니까 그래서 230 이렇게 구하면 거의 1초 만에 풀 수 있죠. 260.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0번이고요. 주 3일은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X1년 1월 1일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장은 X3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직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 3일은 공장 신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의 차입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본화된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 물어보는 문제네요. 3일이 유형자산 건설과 관련해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특정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고 월할 계산하는 거죠. 차입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X 1년에 몇 기간 있는지만 보면 되죠.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 손가락 쉬세요. 실수하지 말고. 5, 6, 7, 8, 9, 10, 11, 12. 8개월입니다. 12분의 8이고 거기다가 이자율 5% 구하는 그냥 단순한 문제죠. 네. 금액 계산하시면 8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3일의 재무팀장은 재무제표를 최종 검토하던 중에 X1년 12월 30일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건물에 대해서 X2년 중에 어떠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과 환입을 계산 안 했겠네요. 그래서 수정 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환입액을 구한 금액으로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이 문제는요 제가 유형자산에서 분명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환입까지 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예제 풀어줄 때 그림 그려줬죠. 그림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산식으로 안 풀고. 자, 그러면 X1년 12월 31일 그럼 X1년 초가 있고 X1년 말이 있는데 X1년 말 손상전 장부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3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손상 후 장부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준 것만큼 이렇게 18,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18,000원만큼 뭐 잡은 거예요? 손상. 근데 이건 X1년도에 잡은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X2년 말에 환입 잡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환입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을 하시면 요 감가상각 금액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1,200만 원. 그리고 이 문제 보시면 잔존가치가 0이고 잔존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년 쓰시면 돼요. 그럼 10분의 1 적용하시면 여기에 1,200원만큼 감가상각비 인식하시면 요게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환입을 인식하기 전에 장부금액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손상 환입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했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28,000원과 22,000원이라고 할게요.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28,000원 쓰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죠. 안 된다 그랬죠. 예, 원가 모형으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에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손상을 인식하기 전에 감가상각을 했으면 3천만 원을 10분의 1만큼 감가상각했을 거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도. 그러면 올려줄 금액, 환입 금액은 여기서 요거 올려주는 거니까 16,200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요게 감가상각비, 요게 환입 금액 물어본 거죠. 요렇게 푸는 것도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은 무형자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안 잡는다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돼 있네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는 문장이고, 우리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해야 돼.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예이다. 탐색 들어가 있으니까 연구 맞죠? 자, 여러분들 연구 단계 나올 때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저처럼 짐승처럼 외우라 그랬죠? 탐구, 탐색, 평가, 선택, 응용. 만약에 그거 못 외우면 제품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게 저쪽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600만 원의 개발비로 계상하였다라고 돼 있고, 물어보는 건 상각비 물어봤네요. 그럼 취득 원가가 600이고요. 이제 잔존 가치를 갖다 써야 되는데 이 문제 보시면 잔존 가치를 안 줘요.
예, 좋네요. 예, 여기 있다. 잔존가치는 없다. 없다고 만약에 잔존가치 안 줘도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0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무형자산은 뭘 쓸 수 있다. 정액법. 신뢰성 있지 못하면 정액법이니까 곱하기 5분의 1 쓰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상각이나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겁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니까 월할 상각해줘야 돼요. 3개월. 됐죠? 네, 그러면 요거 구하시면 30만 원. 주의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죠. 정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뭐 유형,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예, 부동산이라도 재고죠. 그 다음에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제가 제가 투자 부동산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죠? 예, 요거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거죠. 할부 판매를 보니까. 그래서 자산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없어요. 근데 무슨 투자 부동산이에요? 요게 문제죠. 장래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니까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시세 차익 목적인지 모른다. 그러면 상식. 회사가 무슨 목적 없이 토지를 구입했다.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분류하는 거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3일이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잘 읽어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인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지. 그리고 날짜도 잘 보시고요. X1년 말이에요. 3일이 X0년 초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포자산을 10만 원에 취득했고요. 근데 취득 관련 수수료가 또 있으니까 11만 원으로 써야 되죠. 취득 관련 수수료 더하는 거니까 그럼 11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X0년 말에 이건 처분 목적이니까 공정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공정가치가 1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10만 원이니까 줄여줘야겠네요. 그래서 기포자산 만 원만큼 줄여주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만 원만큼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OCI를 물어보면 요거 마이너스 만 원 쓰는 거예요. 만약에 X0년 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X1년 말은 15만 원입니다. 다시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공정가치가 15만 원이니까 5만 원 올려주면 돼요. 근데 올려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딸린 식구 평가 손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그 이상 되는 금액만 평가이익 4만 원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가 OCI로 인식될 금액은 플러스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5만 원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때는 못다.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봤을 때. 근데 누계액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 원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5만 원이니까 누적액이니까 BS는 4만 원이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누계액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기출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여러분들 금융자산 손상의 사유가 있다 그랬죠?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언제 손상을 인식하느냐?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니까 원리금 상환의 지연이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불이행하는 계약 위반. 맞죠? 손상 사유. 그리고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이면 미래의 현금 못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차입자의 파산. 미래의 현금 흐름 줄어드니까 손상 잡는 거죠. 아, 손상이 이렇게 미래의 현금을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 그때 요게 감소됐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우리는 회계 처리는 우리 재경관리사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근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꼭 초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리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업이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그 차입 조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손상 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손상은 회계 처리를 안 보여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러면 그냥 저처럼 읊어서 외우세요. 이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라고 나오거든요. 2차 시험에.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원리금 상환이 지연돼서 채무자가 파산하였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라고 해요. 다시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으로
원리금 상환이 지연돼서 파산하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워두면 요거 세 개가 답이 되니까 요게 답이 안 되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다시 채무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서 원리금 상환이 지연돼서 차입자가 파산되었다. 그렇게 외워놓으시라고요. 네, 그러면 4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다음 중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부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경우, 이게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자산 제거하는 거죠. 이전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고 차입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팔았으면 내 거 아니죠? 제거. 그래서 이건 답이 결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대여계약이면 팔았을 때 제거하지 않고 그거 담보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대여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네. 차입이니까 위험과 부상 이전하지 않은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자가 물건을 팔았어요. A라는 사람이 얘한테 100원에 팔았는데 똑같은 물건을 1년 후에 110원에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판매 거래랑 재매입 거래 따로따로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왜? 여기 안에는 100원에다가 이자 요소 1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미리 정한 가격,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 수익을 더한 금액. 그럼 이건 차입 거래라는 거죠. 이것도 제거. 요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게 반대편에 있어요. 예, 이전하는 경우. 얘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냐면 매도 후 공정가치. 알겠죠? 공정가치로 샀다가 공정가치로 재매입하게 되면요. 팔았다가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면 이건 거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둘 다 공정가치로 나오면 그건 이전하는 예. 그리고 팔았다가 이자 수익 더한 금액으로 하면 차입 거래를 본다. 그 다음에 보증한 경우에 우리 보증하면 뭐 한 거죠? 차입한 거예요. 차입 거래를 보는 거예요. 보증한 부분만큼 위험과 보상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여금 담보로 차입한 걸로 보는 겁니다. 보증 요것도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전환사채인데요. 복합금융상품이죠. 전환권 대가는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주식 발행대금 미리 지급한 거죠? 무조건 부채 아니죠. 네, 자본이죠. 이미 답이 결정돼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 이게 전환권이죠. 내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반 사채보다 표면금리는 낮죠. 왜냐하면 행사되면 우리 주식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또 행사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상환할증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의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상환할증금을 인식한다. 이것도 맞고요.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이면 상환할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식하는 거고.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와 전환권. 네, 그래서 일반 사채는 사채, 요거는 자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고 분리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리인식하는 문제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바로 다음에서 풀어주겠습니다. 19번. 3일이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했는데 전환 조건은 사채 액면 5만 원당 만 원인 보통주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대요. 전환 청구일 현재 전환권 대가는 5만 원이고 사채 상환할증금이 12만 원, 전환권 조정이 10만 원이었을 때 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전환의 회계 처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사채는 행사를 하면 사채가 소멸됩니다. 근데 총액으로 없애야 되죠. 전환사채도 없어져야 되고 사채, 상환, 할증금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관련된 개정 과목 중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처럼 사채에 차감 계정으로 쓴 전환권 조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돈 낸 거예요? 전환권 대가도 낸 거야? 전환권 대가도 낸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주식 발행해 주는 거니까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금액을 다 줬잖아요. 우리가 현재 가치 땡겼으면 미치죠. 이것도 문제가. 100만 원, 전환사채 100만 원, 사채 상환할증금 12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전환권 대가 5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권 조정은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본금만 구하면 되는데 이 자본금은 주식수에다가 액면 금액 구해야 되는데 100만 원인데요. 만 원당 한 주라고 돼 있죠. 만 원. 아, 사채 액면 5만 원당 한 주라고 돼 있네요. 5만 원. 그러면 요거 20주 발행하는 거죠. 근데 자본금은 액면 금액 만 원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차 차익으로 구하는 거니까 요거 87만 원 요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죠. 요 문제도 잘 보세요. 요 문제도 거의 3번에 한 번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충당부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최선의 추정치를 금액으로 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뭐가 틀렸어요? 예, 부채 정의가 과거 사건인데 예상되는 미래 영업 손실 못 잡는다고 그랬죠? 틀렸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의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제가 측정하면 잊지 말아야 될 거 3개. 최선의 추정치. 그 다음에 확률이 주어지면 기대가치. 그 다음에 현재가치.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돼야 된다. 이게 기대가치 기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2번이라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한 현재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출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지출의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의무를 말한다. 돼 있죠. 우리 충당부채가 금액과 또는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예요. 그래서 하나가 확정된 게 아니라 둘 다 불확실할 수도 있고 하나만 불확실해도 충당부채예요. 근데 시기가 확정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을 명목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거 틀렸죠? 네, 우리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 1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